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차분히 말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문장에서 목소리가 떨릴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해 모든 것이 무너진 이야기. 제가 7해 동안 믿어 의심치 않던 결혼과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36, 결혼한 지 7해가 되었고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보기엔 참 평범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과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집안일을 함께 나누는 사람.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늦은 오후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댁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시아버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인정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계절마다 장아찌와 김치를 담가 보내주셨습니다.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북적였고 때때로 소소한 다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이 오래도록 이어지리라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고 어리석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고 저는 시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잠깐 들렀습니다. 장롱 위에 올려둔 상자를 내려달라 하셔서 의자를 밟고 손을 뻗었는데 덜컥 열리며 낡은 봉투가 우수수 흘러내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물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떨어진 봉투들을 주워 담다가 색이 특히 바랜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사가 들어간 종이, 그러나 놀랍도록 또렷한 필체. 그 글씨는 제가 수없이 보아온 시어머니의 그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으니 수신인의 성이 제게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 차갑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넣어두자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이미 봉투는 열려 있었고 저장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해요. 우리 아이는 당신 딸이에요. 문장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걸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계셨고 주전자 소리가 멀리서 치익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시어머니께 물수건을 건네며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은 물속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의 장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스치듯 지나치며 짧게 눈을 피하던 모습, 건배사 도중 한 번도 마주 보지 않던 두 사람의 시선. 그때는 긴장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누구든 예식장에선 어색하니까요. 그런데 기억은 묵직해져 자꾸만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명절에 친척분들이 농담처럼 말하던 문장들도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안 닮았네. 눈매가 어쩐지 하며 웃음으로 흘려보내던 말들. 그 농담의 끝을 누구도 잡아당기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틀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맛이 없어 국을 떠넣으면 쓰게만 느껴졌고 남편이 퇴근해 제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이 있냐 묻는 순간에도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더라도 확실해야 한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세면대 위에 놓인 칫솔을 조심스레 비닐에 넣었습니다. 빗에 엉겨 있던 머리카락도 몇 올 떼어 새 봉투에 담았습니다. 작은 도시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친절했고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차이나는 손이 떨려 글씨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결과까지 며칠,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남편은 이유를 모른 채 제 기색을 살폈고 저는 겨우 웃는 입꼬리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밤마다 눈이 말라 따갑고 새벽이면 심장이 작게 덜컹거렸습니다. 결과를 받은 날,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의 활자들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부자 관계 아닐. 그 문장이 제 손에서 체온을 빼앗아 갔습니다. 숨을 쉬는 일조차 잠시 멈췄습니다. 시간이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순간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문지르다 거울을 봤는데 기억 속 제 얼굴보다 훨씬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가속 페달을 덜 밟고 브레이크를 더 밟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과지를 책상 서랍맨 아래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첩은 높지 않은 선반에 놓여 있었고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의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고 계절은 봄 같았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겼을 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옆 얼굴. 제 아버지가 그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눈빛은 제가 아는 가족 행사 속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마지막 빛처럼 따뜻하고 그러나 어디론가 떠나려는 사람의 결심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장갑처럼 벗어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지만 제 귀에선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주 앉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우연히 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진도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혈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대답은 조심스러웠고 과거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젊은 시절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의 끝에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남았다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했고 상처는 감춰야 했고 아이는 보호해야 했다고. 그 아이가 지금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든 이 밤이 텅 빈 터널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아버지의 연락처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래 알고 지내던 동년배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바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그 말을 몇 번이고 녹음해서 다시 듣고 싶은 밤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부엌 조명 아래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결과를 확인했어. 라고 말하는데 내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알아듣지 못한 듯 했고 다시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이 낯설 만큼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서류를 보는 동안 시간은 길게 늘어났고 마침내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이었지? 답할 수 있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문간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그가 돌아왔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처음엔 훌쩍거림이었고 곧 낮게 그리고 깊게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눈빛은 멀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회의 도중 멍해져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차 열쇠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데, 그의 차가 황색등을 뚫고 달려나갔습니다. 클렉슨이 여러 번 울렸고, 브레이크 타는 냄새가 흘렀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길가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붙이면 무너질 것 같았고, 침묵은 이미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그리고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의사는 과한 스트레스라고 했고, 수액 라인에 흐르는 맑은 액체를 보면서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강해지려고 이를 악물면 악물수록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류 위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혼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작은 방의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고. 그 문장이 제 심장을 3번 찔렀습니다.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어떤 온기보다 차가울 때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손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지 말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지만요.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함께 사과하자고. 누구에게? 라고 묻자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긴 침묵 끝에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제 질문에 그는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사과의 낱말은 가볍지 않았지만 그 어떤 문장도 시간을 거꾸로 돌리진 못했습니다. 사람은 가끔 자신이 만든 침묵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마르는 동안 서로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흩어졌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작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책 몇 권, 사진 몇 장, 중고로 산 소파와 식탁, 서랍맨 아래에 넣어둔 결과지. 저는 결과지를 다시 접어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봉투를 아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은 몇 달을 더 이 도시에 머물렀고 그 뒤 먼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더 나빠져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그분은 제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주름 사이로 체온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은 너무 명확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온전히 죄인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창이 있는 원룸에 식물을 들였고 창틀에 놓인 유리병에 물을 갈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낯선 DJ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소리를 따라 호흡을 맞췄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전보다 단단해 보이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여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회복은 직선이 아니더군요. 물결처럼 갔다 오고 때로는 어제보다 더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속았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기로. 사랑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진실은 때늦게 도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전부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작은 불을 켜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것을 말로 꺼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말이 칼이 되었고 때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밤 홀로 앉아 있을 때 이 이야기가 그 거즈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도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이 여러분을 통째로 삼키지 못하게 꼭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저는 오늘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러나 조금 더 똑바로. 저는 아직 말하지 않은 순간들을 더 꺼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냄새와 빛, 그것들도 이 이야기의 일부이니까요. 처음 만난 날은 비가 오던 초여름이었습니다. 작은 서점의 유리문에 빗방울이 맺혔고 남편은 계산대 앞에서 우산을 접으며 책을 턱 하니 내려놓았습니다. 그 책은 여행기였고 그는 새 페이지를 넘긴 자리에서 멈춘 책갈피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적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우리가 언젠가 함께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은 그날로부터 새해 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통영으로 떠났고 새벽에 열린 시장에서 따끈한 어묵을 나눠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배의 경적, 새벽 공기에 섞인 소금 냄새와 조개 비린내. 그 틈을 헤치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프로포즈는 호들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래 쓰던 머그컵 바닥에 작은 반지를 숨겨두었고 설거지를 하다 반짝이는 금속이 손끝에 닿자 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랑 오래도록 살자.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싱크대에 물이 철벅 튀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신혼여행에서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 작은 골목에 갇힌 적이 있었고 지도를 뒤집어 들고 한참을 헤매다가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우리는 가장 맛있는 크레페를 먹었습니다. 사소한 우연들이 우리의 언어를 만들었고 그 언어는 하루하루 쌓여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을 저는 한순간에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죠. 편지를 발견하고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사이사이에 우리는 치열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부 상담실을 2번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말아 보라고 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에게서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인지,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인지. 나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과 그 부름에 담긴 온기를 지키고 싶다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의 웃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자꾸 말과 침묵 사이를 오가는 일인가 봅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저는 서랍을 몇 번이나 다시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봉투를 살짝 열어 종이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종이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였고 잉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심장 위에 얹힌 얼음 같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0대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방 안을 떠돌다가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상상해 보려고. 그도 언젠가 누구의 아들이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과거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잠들지 못한 수많은 밤들, 무릎 위에 올려놓았을 손, 자꾸만 떠오르는 한 이름.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비밀은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 다음 세대의 뼈 속까지 스며듭니다. 저는 그 고리를 여기에서 끊고 싶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세제와 종이, 낯선 구두끈과 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깨는 대체로 구부정했고 시선은 바닥의 대리석 무늬를 따라 다녔습니다. 우리는 번호표를 쥐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운 것이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백했고 절차는 신속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내 삶의 계절들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던 작은 계획들, 가보지 못한 여행지, 아직 읽지 않은 책들. 그 모든 것들이 서류 한 묶음의 뒤편으로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수지는 제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해의 물색이 회색에서 은빛으로 바뀌는 걸 오래 보았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몇 개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는 일을 나는 지지해. 그 말이 파도 소리와 섞여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먹었습니다. 소금과 후추가 혀끝에 닿는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작은 온도를 다시 느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침묵들을 서로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물들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사진 속 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새 도시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아침에 공원을 걸으며 내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던 시간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기로 한 약속을 멀리서 나눴고 그 약속은 기묘하게도 제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을 걸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고 빗소리는 한때 우리가 함께 듣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물 비린내와 흙냄새, 도로 위를 지나는 타이어의 물살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과거는 자꾸 돌아오고 미래는 여전히 멀리 있지만 현재는 내 발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가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물이 넘칠 듯 말 듯 담기고 나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내일을 살아보자는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비밀을 대신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들을 것을 듣고 모를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틀어두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것 때문에 당신이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서로를 더 세게 부둥켜 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놓아주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작은 일들을 합니다. 식물을 돌보고,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러 들어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옆집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가로등 불빛의 순서를 외웁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게 아름답고 때로 무정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곳에서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얇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눕는 밤이면 나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에게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자리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너무 무겁다면 내일을 위해 오늘 밤만큼은 가볍게 숨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작게 안녕을 말하며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날의 편지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썼던 문장.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으로 조금 더 긴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그리고 사랑했던 우리에게. 우리는 잘못도 했고 모자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죄책감 대신 책임으로, 침묵 대신 용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또다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서점 문을 지나치다 내 삶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게 된다면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국 나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고.